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000원대로 올리기로 하자 기업, 상공인들의 불만과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100명 중 13명 이상은 6,470원인 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친부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요구한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투 절도범으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미달급여를 받는 비율이 13.6%에 달한 겁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 중엔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이었고 시간제나 가정 내 고용 근로자들이 취약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이 각종 매체를 통해 부각되지만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는 친부모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30, 4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고 물리적 폭력 등 신체 학대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었습니다. 사회보장이 부실한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이 52.2%로 2008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비율도 25%를 넘었습니다. 대신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비로 쓴 뒤 사후에 상속인이 집을 팔아 갚는 주택연금 가입은 지난해 10,000건이 넘어 2007년에 20배나 됐습니다.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겠다는 장년층이 늘고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판매 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웨딩 플래너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설령 계약서상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썼다 해도 회사가 유리한 위치에서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결혼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웨딩 플래너들은 회사가 파산하자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 대표이사를 고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계약서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못 받게 된 이들은 국가가 주는 체당금을 신청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결국 노동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웨딩 플래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 조항은 회사 측이 우월한 위치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래너 재량에 따라 고객에게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지만 회사가 정해준 금액이 기준이 된 데다 회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하거나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등 회사에 종속돼 일했다는 겁니다. 지문 인증 시스템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겼고 직급별로 최대 100만 원의 기본 수당이 지급된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의 운영사인 S사이 자사와 코레일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S사는 지난해 2차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사 기장 자녀 8명과 노조위원장 자녀 1명, 코레일 임직원 자녀 4명 등 13명을 뽑았습니다. 특히 현직 코레일 간부의 자녀는 필기시험에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고도 서류 전형 4등, 면접 6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맹추위가 서민들의 몸을 시리게 하는 요즘 서민들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치솟는 물가인데요. 대출금리와 기름값이 오르더니 먹거리값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자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오늘부터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상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0.15%포인트, 잔액 기준은 최대 0.04%포인트 올려 최고금리가 4.6%에 육박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최고금리 5%선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가계대출 부실화는 물론 안 그래도 부진한 내수를 더욱 옥죄는 요인입니다. 문제는 대출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란 겁니다. 기름값도 20주 연속 올라 서민들이 차에 기름 넣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2.3원 오른 리터당 1,539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2.3원 오른 1,331원에 달합니다. 일부 먹거리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은 지난 11개월간 지난해보다 84%나 올라 예전처럼 집에 쌓아두고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과일이 됐습니다. 오징어는 작년 같은 달보다 45% 올라 금징어로 불리고 감자와 김밥김, 삼치도 각각 31%, 23%, 17% 상승했습니다. 추운 겨울 대출금리에다가 기름값, 먹거리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삼입니다.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관련 사교육비 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비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3.04로 1년 전보다 4.2% 오르면서 2015년 9월 4.4%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어 학원비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1.3% 높아진 103.95를 기록해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가계빚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 사람 중 5년치 소득을 꼬박 모아도 빚을 못 갚는 사람이 10%에 달하는데요. 이 와중에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늘리면서 갈수록 목표 이자 수입을 높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가계빚은 2014년 이후로만 무려 360조 원이 불었습니다. 이미 1,400조 원을 넘었고 지금도 매달 10조 원씩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빠르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LTI가 500% 이상인 대출자가 10.2%에 달합니다. 금융기관에 빚을 진 10명 중 1명 이상이 5년치 소득을 꼬박 모아도 빚 청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LTI 평균치도 210.7%로 올해 처음 200%를 넘었습니다. 빚이 2년치 소득보다 많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DTI가 적용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빚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은행들은 가계대출 목표 이익률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하나은행은 목표 이익률을 1.5%포인트 이상 올렸고 KB국민은행도 같은 기간 0.8%포인트까지 높였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출 기준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수익을 높여온 방식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개별 대출자들의 가산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결국 은행권이 가계빚 급증에 기대 이윤을 추구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의 학력이나 학생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건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 관리 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일부 대학교와 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서에 부모의 직업과 직장명, 직위, 학력, 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또 장학금 심사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소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대학 재단들에 안내하라고 교육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와 관련한 신조어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SNS 등에는 정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김종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된 홈페이지입니다. 가즈아 한강,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즈아는 가자를 뜻하는 신조어. 스포츠 관련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젊은 층에서 유행어처럼 퍼졌는데
가상화폐 게시판에서는 값이 오르길 바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가즈아란 단어와 한강을 붙여 쓰는 것은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비하하는 표현. 돈을 날렸으니 한강에 몸을 던지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값이 오르길 바라며 영차영차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신이 산 가격을 건물 층수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2,000원에 샀다면 2,000층에 입주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값에 가상화폐를 사줄 투자자를 구조대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투자 손실을 본 초보자를 비트코인과 어린이를 섞어 콜인이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유행어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성년자들 투자 제한 자격이 없다니까 마구토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불안한 고용 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단숨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무분별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 병원을 자주 찾지만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에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의사 진료 횟수는 2015년 기준 6.9회지만 우리나라는 16회로 2배가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만성적인 증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지 않아도 될 입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면허 소지자 중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의사는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37명의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 송년회를 겸한 술자리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자리에서 한 가지 종류의 술을 적당히 마시는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폭탄주처럼 술을 섞어 마시면 몸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연말연시가 되면 피할 수 없는 술자리. 소주부터 맥주, 양주, 막걸리까지 다양한 술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도수가 낮은 한 가지 종류의 술만 마신다면 그나마 몸에 덜 해롭습니다. 하지만 흔히 소주와 맥주를 섞는 소맥 같은 폭탄주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상반기 음주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술을 마시는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이 폭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폭탄주를 마시면 맥주에 섞여 있는 탄산이 소장에서 알코올 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빠르게 취하게 됩니다. 또 도수가 낮아지고 소주의 알코올 맛이 완화돼 마시기에 부담이 없어 과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심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히 높여 급성 알코올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폭탄주는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마셔야 한다면 물과 고단백 음식을 많이 섭취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술이 잘 흡수되는 도수가 보통 13도에서 14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나쁜 거고요. 음식으로는 보통 이제 단백질이 높은 음식들이 그 알코올 흡수를 좀 더 줄여주거든요.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알코올이 위에서 간으로 바로 가지 않게 음주 전 식사를 해줌으로써 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구 현상의 특징으로 저출산과 비혼, 또 고령화 현상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와 더불어서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홀로 중년의 증가입니다. 오늘 핫키워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중년이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나홀로 중년에서 나홀로는 말 그대로 혼자, 그러니까 1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청년층에서 특징적으로 증가했던 1인 가구가 중년층에서도 크게 늘어났다는 건데요. 중년이 되어도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어도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다시 혼자가 된 중년층을 나홀로 중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중년 가구를 의미하는 거군요. 이 독거노인, 청년 1인 가구 문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 나홀로 중년은 아직 생소한데 정확히 어느 연령대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네, 이 중년의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중년은 40세부터 정년까지의 연령인 65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년층의 나홀로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서 한국의 인구 구조는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이 적은 전형적인 항아리형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꺼운 허리층에 40에서 50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결혼을 당연시 여겼던 세대인 50대 중에서도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요. 50대 같은 경우는 50세에서 54세 인구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은 19%로 43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50대 후반이라고 부를 수 있는 55세에서 59세 사이에 혼자 살고 있는 인구 역시 20%에 달해서요. 약 48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이 100만 명에 가까운 50대 인구가 나홀로 중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다면 100만 명에 이르는 나홀로 중년 중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새로운 소비의 중심으로 급부상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40에서 50대는 1965에서 1979년에 태어나서 이전 세대와는 달리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세대인데요. 그래서 소비에 민감하고 X세대, 또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을 만큼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년이 돼서도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나홀로 중년이 된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과 레저, 취미 등에 기꺼이 지갑을 열기 때문에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나홀로 중년은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그만큼 더 자유롭게 소비 생활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소비의 중심이라 불렸던 40에서 50대 중년 남성 역시 자신을 위한 소비에 익숙하다고 하는데요. 이 NH투자증권의 2017년 소비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 40에서 50대 남성 중에 71.9%가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을 정도로 이 새로운 쇼핑 문화에도 금방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만큼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요즘 40, 50대는 예전의 중년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세대별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게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나홀로 중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중년층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날 경우 건강을 함께 돌봐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질병과 고독사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지금 당장은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노년층으로 바뀌면서 부양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 정부가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네요. 나홀로 중년이 잠재적인 독거노인, 고독사 예비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층의 건강관리는 주로 가족이 맡아서 돌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홀로 중년층의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홀로 중년을 위한 건강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나홀로 중년 세대를 위해서 지불해야 할 건강이나 복지 비용의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중년층의 증가를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인구 정책은 저출산과 노년층의 복지에만 맞춰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출산이나 결혼을 장려하기보다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여파에 대한 정책을 미리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해진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조속히 나홀로 중년을 위한 대비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